뮌헨의 린덴슈트라세 사볼리슬번지는 1970년대에 지어진 수백 개의 다른 전형적인 5층 건물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거 지역의 평범한 집, 비츠바렌 외벽, 입구에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들, 금속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웃을 모른 채 나란히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에리카 짐머만은 2018년에 21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괜찮은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의 소박한 예산에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유일한 불편함은 때때로 옆집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이사 온 지 약 2달 만에 처음 들었어요. 에리카는 말합니다.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 사이에 무언가였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큰 줄 알았어요. 소리는 벽을 통해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그녀의 이웃은 게르하르트 슈베르트라는 64세의 은퇴한 남성이었고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기술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회색 수염과 주에 깊은 시선을 가진 작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고 마주칠 때는 절제된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한 번은 소음에 대해 그에게 말했어요. 에리카는 계속합니다. 그는 매우 정중하게 사과하며 청력 문제 때문에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헤드폰을 사겠다고 약속했죠. 그 후 잠시 동안 실제로 조용해졌어요. 2019년 1월 15일 에리카는 다시 소음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해진 그녀는 이웃집 문을 눌렀습니다. 게르하르트는 바로 열지 않았고 짜증나고 숨이 차 보였습니다. 그는 스릴러 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에리카는 회상합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실제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바보 같다고 느꼈고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 중 무언가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가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처럼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다음 몇 달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에리카는 이웃을 거의 보지 못했고 소음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에 종종 그의 아파트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그가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치고는 밤에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었어요. 2019년 4월 계단에 27세 여성 안나 호프의 실종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그 소녀는 면접을 보러 뮌헨에 왔다가 호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이 지역에서 잡혔기 때문에 집 주민들을 조사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에리카는 말합니다. 짧은 머리에 예쁜 금발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물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이런 집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안나 호프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에리카는 한밤중에 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길거리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그것이 슈베르트의 아파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경찰관 2명이 꽤 빨리 왔어요. 그들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게르하르트가 잠옷과 가운 차림으로 졸린 듯 나왔어요. 그는 푹 자고 있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관들은 슈베르트의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신고에 대한 표준 절차였습니다. 빠른 수색 결과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남성의 방 2개짜리 아파트는 비록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아마 고양이 소리나 다른 아파트에서 나는 소음을 들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에리카는 회상합니다. 아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오래된 집의 음향은 기만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명소리가 제 이웃집에서 나왔다고 확신했어요. 이 사건 이후 이웃 간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에리카와의 만남을 피했고 마주치면 프로코 숨겨진 짜증을 내며 쳐다봤습니다. 어느 순간 에리카는 자신의 의심이 근거 없고 편집증적인 이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안나 호프 사건은 뉴스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위넨 경찰 기록에 있는 많은 미해결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8월에 집에는 수도 공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주민들은 약한 수압에 대해 불평했고 관리 회사는 배관공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슈베르트의 아파트 위층인 23회 새로운 주민인 32세 간호사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이사 왔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여성이었고 금방 계단의 모든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곳 분위기와 정반대였어요. 에리카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가져다 주고 집 주민들을 위한 왓츠앱 그룹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게르하르트와도 말을 트게 만들었어요. 가끔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슈베르트 아파트의 이상한 구조에 처음 주목한 것은 클라우디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의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실 공간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그의 아파트에 방이 2개밖에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에리카는 회상합니다. 집 도면상으로는 당신 집처럼 3개여야 해요. 3번째 방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대화는 에리카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슈베르트의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표준 건축 논리에 따르면 구조는 거울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침실만 보았습니다. 경찰이 왔던 그날 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경찰관들은 실제로 방 2개와 부엌만 검사했어요. 하지만 하나 더 있어야 했어요. 아마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2019년 11월 클라우디아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욕실 환기구에서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두드리거나 긁는 소리 같아요.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처럼요. 에리카와 클라우디아는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호 아파트의 마틴 바그너는 슈베르트가 밤에 무거운 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1층의 잉그리드 바우어는 2018년 에리카가 오기 직전에 집에서 25세 학생 소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15호 아파트를 임대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그녀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이사 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속삭이듯이 마치 공모자처럼 이야기했어요. 에리카는 인정합니다. 아무도 이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노인은 이상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3번째 방은 그냥 창고로 개조되었을 수도 있고요. 2019년 12월 수도 공급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관리회사는 마침내 배관공 마르쿠스 베버를 보냈습니다. 그는 집의 모든 배관을 점검하고 주 수도관에 무단으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주 배관에서 직접 분기를 만들었어요. 그가 관리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별도의 계량기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기는 17호와 19호 아파트 방향으로 이어져요. 17호 아파트는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소유였습니다. 관리인 디터 크라우스는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그는 건축 기술자 토마스 호프만과 함께 그 은퇴자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마지못해 그들을 들여보내며 불법 연결은 관리인 시절부터 남아있던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간을 검사하던 호프만은 이상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어야 해요. 그가 거실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여기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예요. 슈베르트는 세 번째 방은 도구와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개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쇠는 잃어버렸고 문은 걸려서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렸어요? 크라우스는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파트 일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자물쇠의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자고 제안했어요. 게르하르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기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야 할 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벽은 단단해 보였고 최근에 새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방이 완전히 차단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호프만은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방 3개짜리 아파트예요. 약 15제곱미터 면적의 방 하나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관리인이 방문한 후 슈베르트는 더욱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거의 보지 못했고 슈퍼마켓에 갈 때조차 아무도 계단에 없을 이른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2020년 1월 클라우디아 마이어는 경찰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환기구에서 들리는 의심스러운 소음과 이웃집 아파트의 이상한 구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성 실종 사건들을 고려하여 슈베르트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 위르겐 마이어 클라우디아와 성이 같은 데노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구조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아파트를 수색할 수는 없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여성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 주소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할게요. 형사는 실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여성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사건은 야부 건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중 2명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한 명은 친척 집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5명의 여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실종된 세 여성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린덴슈트라세 세봄실번지 방향 500m 내에서 잡혔어요.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어요. 형사는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이력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1955년 드레스덴 출생, 1980년대 서독으로 이주, 기술 전문가로 일하다가 린덴슈트라세의 관리인으로 일함. 전과나 범죄 기록 없음. 그러나 더 깊은 조사 결과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슈베르트는 모든 문서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주지, 직업, 세금 납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1985년에 그는 갑자기 뮌헨에 나타나 관리인으로 취직합니다. 이것은 의심스러웠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독일 통일 이전인 그 시절에 이력서에 이런 공백이 있다는 것은 종종 교도소 수감이나 정신병원 입원을 의미했어요. 저는 동독기록 보관소를 확인하기 위해 드레스덴 동료들에게 문의를 보냈어요. 2020년 2월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관리회사는 구조상의 불일치에 불안을 느껴 건물에 대한 역사적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원본 도면에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10피치로 아파트 옆에 약 100제곱미터 면적의 기술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면에는 이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슈베르트가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기술실을 자신의 아파트에 연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어요. 크라우스는 설명합니다. 이것은 수도 간 불법 연결도 설명해 줄 거예요. 호프만은 집의 기술층을 다시 조사했고 오래된 도면에 표시된 공간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근에 칠해진 텅 빈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한 건축법 위반으로 보였어요. 기술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택감독당국에 연락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2020년 2월 20일 관리회사 주택감독당국 건축기술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검사 명령서를 가지고 슈베르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은퇴자는 공식 문서를 보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받고 있으며 이웃들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위원회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주택감독 검사관 그레타 슐츠는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순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슈베르트는 다소 진정되었고 변호사 입회해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검사를 다음 날로 연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밤에 에리카는 다시 이웃집 아파트에서 소음을 들었습니다. 가구를 옮기는 소리, 망치 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회상합니다. 클라우디아에게 전화했는데 그녀도 소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경찰관 2명이 1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슈베르트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경찰관들은 상황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떠났지만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21일 아침 위원회는 정해진 시간에 경찰관 2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차인 오래된 폭스바겐 골프는 평소 주차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인 없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슐츠는 말합니다. 우리는 공식 명령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부재를 검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간주했어요. 위원회는 아파트 전체를 주의 깊게 조사하며 추정되는 3번째 방이나 기술실로 통하는 입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두드리고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침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호프만은 말합니다. 붙박이 미다디 옷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깊었어요.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뒷벽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술자와 경찰관 중 한 명이 옷을 옆으로 밀고 옷장 뒷벽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텅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벽의 일부가 잘 숨겨진 경첩이 달린 위장된 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약 25제곱미터의 방은 감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정된 침대, 테이블, 구석의 병이, 벽은 특수 재료로 방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은 환기구로 이어져 최소한의 공기 순환을 제공했습니다. 방에는 사람이 있었던 명백한 흔적이 있었어요. 파비안 슈나이더 경찰관은 말합니다. 흐트러진 침대, 접시 위에 음식 찌꺼기, 벽에서는 긁힌 이름 안나를 발견했어요.
위원회는 즉시 수사팀을 불렀습니다. 슈베르트의 아파트는 범죄 현장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실종된 안나 호프와 도주한 게르하르트 슈베르트를 찾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마이어 형사는 비밀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기간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가 보고합니다. 침대 옆에는 책 더미가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여성의 필체로 쓰인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로 보아 안나는 최소 10개월 동안 이 방에 있었어요. 일기에 가까운 짧은 기록에서 소녀는 자신의 악몽을 묘사했습니다. 슈베르트는 그녀가 임대할 아파트를 찾고 있을 때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빈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속여 그녀를 유인한 다음 강제로 감금하고 정기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일기에 다른 여성들도 언급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이어는 계속합니다. 그녀 이전에는 리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딘가로 데려갔다고 안나가 썼어요. 이것은 슈베르트가 오랫동안 같은 수법으로 행동해왔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아파트를 추가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창고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소 3명의 여성의 개인 물품, 핸드백, 보석,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017년에 실종된 엘리자베트 리사 크라프트의 이름으로 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도 발견했어요. 마이어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말합니다. 내용은 우리의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슈베르트는 수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기록했어요. 경찰은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진은 독일과 인접국가의 모든 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차량 설명은 교통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은신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이어는 설명합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경찰이 슈베르트를 찾는 동안 에리카와 다른 이웃들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악몽 옆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그녀의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에 전화했을 때도, 클라우디아가 의심 신고를 했을 때도요. 결국 범죄 해결로 이어진 클라우디아 마이어의 끈기는 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명백한 것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기술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았어야 할 관리 회사도, 실종 사건을 무시한 경찰도요. 우리 창문 바로 아래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2020년 2월 말 수사팀은 구동독 기록 보관소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베르트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드레스덴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방 후 그는 서독으로 이주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바꾸고 뮌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죄 심리학자 헬가 바그너는 논평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외로운 남자, 많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 방음 처리된 방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교육. 그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했어요. 저렴한 아파트를 찾거나 최근에 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죠. 2020년 3월 초까지 경찰은 슈베르트와 지난 15년 동안 최소 5명의 여성 실종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주거 공간을 찾는 여성을 식별하고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납치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각 희생자를 몇 달에서 1년까지 감금한 다음
다음 희생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를 처리했다고 추정합니다. 마이어는 침울하게 추측합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와 그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베르트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뮌헨에서 200km 떨어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주차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차에서 내려 슬로베니아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독일 경찰과 인터폴이 슈베르트를 계속 수색하는 동안 린덴슈트라세 사빌지고번지 건물의 주민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7호 아파트는 봉인된 채 남아 인간의 잔혹함과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침묵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벽 너머의 그 소음들을 생각해요. 에리카 짐머만은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텔레비전 소리를 더 높였을 뿐이에요.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비밀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의 범죄의 유령들은 평범한 도시 아파트의 얇은 벽 뒤에서 벌어진 비극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아파트에서 비밀방이 발견되면서 린덴슈트라세의 평범한 주택은 뮌헨에서 가장 떠들썩한 범죄 수사 중 하나의 진원지로 변했습니다. 경찰차, 흰색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 대원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5층 건물의 조용한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무리를 지어 충격적인 소식을 논의했습니다. 그 지역은 일주일 동안 봉쇄되었어요. 에리카 짐머만은 회상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범죄의 일부가 되었어요. 수사관들은 슈베르트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신문했어요. 그들은 그의 가능한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고 있었어요. 위르겐 마이어 형사는 도망자를 잡기 위한 특별팀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범인의 가능한 모든 친척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슈베르트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제, 자매, 자녀, 없음. 그의 부모는 이미 199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가 수십 년 동안 비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사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고 연금 계좌에 약간의 돈을 모아두었어요. 하지만 도주하기 5일 전에 거의 모든 돈, 약 35천 유로를 인출했어요. 검소하게 살면 몇 달 동안 숨어 지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수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슈베르트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은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2005년에 뮌헨에서 180km 떨어진 바이에른 숲의 작은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곳에는 사냥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수사팀은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숲길은 나무 사이에 숨겨진 목조 건물로 이어졌습니다. 오두막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현관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도주 후에 분명히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마이어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부지를 철저히 수색했어요. 내부의 오두막은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최소한의 가구, 캠핑 스토브, 찬장에 통조림 몇 개. 전형적인 남성 주말 휴양지였죠. 인간 유해를 찾도록 훈련된 수색견들이 전체 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경찰관들을 오두막 뒤에 헛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무 바닥을 뜯어내자 그 아래에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의 유해가 있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법의학자의 예비평가에 따르면 사망 시점은 약 3년 전이었어요. 우리는 2017년에 실종된 엘리자베트 크라프트라고 추정했어요. 집안 레이더를 이용한 부지의 추가 조사 결과 2개의 무덤이 더 드러났습니다. 총 3명의 여성 유해가 헛간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손이 묶인 채 묻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폭력적인 죽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론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어요. 형사는 계속합니다. 슈베르트는 수년 동안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는 도시 아파트를 감옥으로 사용한 다음 희생자들을 숲으로 데려가 처리했어요. 법의학 조사 결과 시신 중 하나가 엘리자베트 크라프트의 거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2구는 2015년에 실종된 사비네 호퍼와 2012년에 실종된 율리아 바그너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나 호프는 발견된 사람들 중에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슈베르트가 자신의 의식을 따랐다면 왜 그는 발각되기 전에 안나를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녀를 다른 곳에 감금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2가지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마이어는 설명합니다. 그가 도주하기 전에 안나를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그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죠. 2 시나리오 모두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2020년 3월 10일 수사팀은 슈베르트의 행방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슬로베니아 마리보르의 주유소 감시 카메라에 수배자와 닮은 남성이 찍혔습니다. 그는 연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했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지만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87%의 확률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첫 번째 확인이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즉시 슬로베니아 경찰에 연락했지만 정보를 받을 때까지 이미 이틀이 지났어요. 흔적은 다시 사라졌어요. 한편 린덴슈트라세의 집에서는 범인의 아파트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안나 호프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문자 그대로 밀리미터 단위로 비밀방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일기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과학수사관 토마스 크라우스는 말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곧 나를 농장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한다. 그곳은 더 밝고 공간이 더 많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장소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었어요. 경찰은 뮌헨 방형 100km 내의 모든 농업용 부지를 확인했지만 그중 어느 곳도 슈베르트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가진 친척도 시골 지역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 기록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뮌헨에서 60km 떨어진 작은 마을 그로스베르크의 68세 주민 모니카 하스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뉴스에 나온 사진 속 슈베르트를 알아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르하르트예요. 확실해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를 구스타프 밀러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은퇴자라고 말했어요. 모니카는 구스타프가 약 5년 전에 스스로 도움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관을 수리하고 작은 수리를 했으며 가끔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스 부부는 소와 닭이 있는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남편이 사망한 후 모니카는 특히 도시에서 온 친절한 이웃의 도움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마이어는 논평합니다. 그는 도와주고 그녀는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비공식적인 관계였죠. 하스 부부의 농장에서는 구스타프가 가끔 묵었던 별채의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침대, 침대 옆 탁자, 몇 권의 기술 잡지. 하지만 수색견들은 본체에서 100m 떨어진 오래된 헛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헛간은 농기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하스 부인은 몇 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 농장 규모를 줄였고 추가 공간의 필요성이 없어졌죠. 경찰관들이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갈퀴, 삽, 비료포대, 10년 동안 작동하지 않은 트랙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교묘하게 일반 판자처럼 위장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3m 곱하기 4m 크기의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도시 아파트의 방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기본적인 편의 시설. 하지만 도시의 간방과는 달리 여기에는 최근에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식료품. 그 중에는 이틀 이상 되지 않은 빵과 우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슈베르트가 도주 후 이 장소를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리고 안나 호프가 그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였죠. 벽에서는 손톱으로 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들은 필체가 안나의 일기장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니카 하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의 존재를 몰랐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헛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이어는 설명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종종 떨어져 있죠. 게다가 지하실은 방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슈베르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농장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처음부터 그곳에 잠시 머물 계획만 세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인터폴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스플리트 크로아티아와 안코나, 이탈리아 사이의 페리 노선에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츠 베버라는 이름의 위조 서류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 사람을 위한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어요. 마이어는 인정합니다. 만약 안나가 그로스베르크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그녀를 지하실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도중에 그녀를 처리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까요? 농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매장 장소나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안나가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25일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칼 바우어라는 트럭 운전사는 일주일 전에 그로스베르크에서 로젠하임까지 슈베르트와 닮은 남자를 태워줬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프거나 약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죠. 바우어는 그 커플을 로젠하임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확인 결과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6일 오후 4시 32분에 슈베르트와 닮은 남자와 안나 호프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잘츠부르크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모든 병원과 의료기관에 통보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가 안나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를 정신병 환자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영리한 수법이었죠.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와 관련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료기관 확인 결과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2020년 4월 초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위넨 경찰의 익명 제보 전화선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자장치로 변조된 남성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곳을 찾고 있군. 안나는 라우펜에 있다. 성 마르틴 교회의 지하실이다. 경찰은 즉시 지정된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라우펜은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성 마르틴 교회는 도심에 있는 13세기 고대 건물입니다. 그 아래에는 실제로 광대한 지하실 공간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지하 묘지로 사용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교회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경찰과 교회 당국을 동원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모든 지하실 공간을 검사했어요. 안나의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전화는 수사를 빗나가게 하려는 거짓 제보, 시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이 버전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청소부 헬가 미터마이어는 지하실 뒷방을 점검하던 중 벽 중 하나에 그려진 이상한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원으로 둘러싸인 문자 A였습니다. 그 옆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찾아라. 교회 직원 중 누구도 이 글씨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주 새 것이며 일주일 이상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교회 기록에서부터 도시 문서까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리적인 것은 지하실의 별도 공간에 보관된 교회 자체의 기록 보관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에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수백 건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장부, 재정 보고서, 건축 도면. 경찰관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 채 체계적으로 선반을 수색했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어요. 마이어는 회상합니다. 한 경찰관이 오래된 양피지들과 뚜렷하게 다른 현대적인 폴더에 주목하기 전까지는요. 그 폴더에는 교회 지하실 공간의 건축 도면 4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붉은 연필로 지하실 뒤쪽 구석에 작은 지하 묘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이 지하 묘지는 1950년대의 노후 상태로 인해 벽돌로 막혔습니다. 경찰관들이 지정된 장소를 조사했을 때 지하 묘지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이 최근에 훼손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벽돌 몇 개를 제거하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통로를 넓혔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벽 뒤에서 약 2m 곱하기 3m 크기의 작은 방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어요. 안나 호프, 살아 있었어요. 소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탈진, 탈수, 여러 군데의 타박상.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빈 물병과 초콜릿바 포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슈베르트는 분명히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형사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낭에서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는 내가 착하게 굴면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다. 제발 나를 찾아줘. 안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된 후 그녀는 첫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슈베르트는 경찰 수사를 알게 된 후 농장에서 라우펜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역사책에서 이 오래된 지하 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임시 은신처라고 말했어요.
마이어는 안나의 진술을 인용합니다. 지금 함께 여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고 내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안나 호프의 구조는 수사의 승리였지만 주범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슈베르트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수완이 좋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범인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수사관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이 명확한 계획을 따랐다는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예비 은신처를 알고 있었고 위조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감시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년 동안 도주 경로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익명의 전화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마이어는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슈베르트의 공범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슈베르트 자신이었다면, 만약 안나의 구조가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면, 통화 녹음 확인 결과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왜곡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신자가 동독 방언의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드레스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게임이었어요. 심리학자 바그너는 추측합니다. 그는 소녀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나를 구하는데 바쁜 동안 그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그는 흔적을 남기고 자신의 지능을 과시합니다. 이것은 그의 유형의 사이코패스에게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시스템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죠. 2020년 4월 말까지 수사는 이미 5개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슈베르트의 가능한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확인된 위치, 안코나행 페리. 그 후 그는 문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안코나 지역의 모든 호텔, 호스텔, 임대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의 카메라 확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개인 운송수단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마이어는 추측합니다. 어쩌면 이탈리아에 공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위조 서류 세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5월 초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밀라노 경찰은 슈퍼마켓에서 사소한 절도 혐의로 외모가 슈베르트와 닮은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서류 확인 결과 그는 65세의 오스트리아 시민 비렐름 크라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지문은 수배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남자의 사진을 받은 마이어는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선, 귀 모양, 눈 사이의 거리, 모든 것이 슈베르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고 지문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였죠. 이탈리아 동료들은 독일 형사들이 직접 확인하러 오기도 전에 크라머를 석방했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서류를 다시 확인한 결과 빌헬름 크라머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2018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슈베르트였다고 거의 확신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문을 바꿨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안나 호프는 이상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습니다. 슈베르트는 종종 손에 어떤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특수한 물질을 바르고 투명한 필름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는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손가락이 망가졌다고 말했어요. 마이어는 안나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그는 누군가와 애플리케이션과 그 내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슈베르트가 손가락에 실리콘 부착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문이 있는 얇고 거의 보이지 않는 필름. 그러한 기술은 존재하지만 주로 비밀정보기관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류 확인 시 그의 자신감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가 심각한 연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평범한 가정폭력범은 그런 기술에 접근할 수 없어요. 한편 경찰은 범인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그의 은행 거래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그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500유로의 고정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수취인은 새로운 지평선 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동료들에게 정보를 요청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 재단은 공식적으로 동유럽 난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일부 운영은 금융규제당국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스위스 경찰은 재단의 활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 말 그들은 취리히에 있는 조직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다른 문서들 중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특정 GS에게 새로운 숙소와 신분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니셜은 슈베르트의 실제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실마리였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지 일반적인 방향,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 칼라브리아만 있었죠. 칼라브리아는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외모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6월 초 발신자 없는 편지가 뮌헨 경찰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해안 도시의 풍경이 담긴 낡은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있다. 트로페아, 포도밭. 서명은 없었습니다. 트로페아는 티레니아 해의 연안의 그림 같은 도시로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 주변에는 실제로 여러 개인 농장에 속한 광대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탈리아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들은 트로페아 방형 20km 내의 모든 포도밭 노동자들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어요. 힘든 작업이었죠. 많은 농장들이 공식 등록 없이 계절 노동자, 종종 외국인을 고용하니까요. 조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포도밭 소유주들을 신문하고 슈베르트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진 속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월 중순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트로페아 경찰의 현지 주민 마리아 로시가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이사온 독일인 이웃 월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피하고 아무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특히 의심스러운 점은 도시에는 전력 공급 문제가 없는데도 그의 뒷마당에서는 발전기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관들이 그 집을 감시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고 일부는 올리브 나무로 가려져 있었어요. 월터는 실제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쇼핑하러 나갈 때만 외출했고 흐린 날씨에도 항상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일주일간의 관찰 끝에 경찰은 소유주 부재 시집에 대한 비밀 검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월터가 쇼핑하러 시내로 나갔을 때 경찰관 2명이 빌리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집 지하실에는 건설 중인 방이 있었어요. 강화된 문, 방음시설,
창문 없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죄수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옆 상자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여성 가발이 들어있었어요. 경찰은 체포를 준비했지만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 안의 지문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표면은 정기적으로 닦였고 쓰레기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침실에서 발견된 낡은 책이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공학 핸드북. 속표지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게르하르트에게 1998년 이것은 월터와 수배된 범인 사이의 첫 번째 구체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월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특수부대가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하라는 제안이 전달되었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거의 5시간 동안 지속된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터는 협상을 거부하고 가끔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특수작전 사령부는 돌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입 시도 중에 월터는 총을 쏘아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방역으로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위독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슴과 목에 총상, 부상자는 트로페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의식이 없었지만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여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보냈어요.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결말은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던 의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상자의 목에 머리선을 따라 얇은 봉합 자국이 보였습니다. 최근 성형 수술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다른 수술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손, 귀, 심지어 손가락 끝까지. 월터는 주의를 끌지 않고 가능한 한 급격하게 외모를 바꿨습니다. 지문 확인 결과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마이어는 말합니다. 외모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였습니다. 범죄자는 병실에서 24시간 감시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위독했고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빌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루판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여러 이름으로 된 문서, 거액의 현금, 여러 유럽 도시의 지도와 표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류 중에는 안나 호프 구조에 대한 신문기사 4본도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마이어는 논평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게 만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게임,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불안한 발견은 슈베르트의 컴퓨터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에는 트로페아와 그 주변에 사는 여러 젊은 여성에 대한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로 찍은 사진, 주소, 일과. 그는 이미 다음 희생자들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몇 주 늦게 도착했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지하실의 방은 거의 완성되었어요. 곧 그는 다시 사냥을 시작했을 거예요. 6월 28일,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의사들은 슈베르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6월 29일 아침, 당직 간호사는 슈베르트가 자신의 방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진단은 심장 마비였지만 조사 결과 그의 혈액에서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든 독극물을 입수했다고 추측해요. 마이어는 말합니다.
몸 안에 캡슐을 숨겼거나 누군가 그에게 물질을 건네주었을 수도 있어요. 이 측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슈베르트의 죽음은 많은 질문을 미해결 상태로 남겼습니다. 누가 그를 수년 동안 도왔을까요? 누가 지문 변경 기술을 제공했을까요? 그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총 몇 명의 여성이 그의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마이어는 설명합니다. 범인의 죽음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희생자를 찾아야 해요. 그들의 가족들이 이 비극에 대해 최소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요. 수사관들이 트로페아 빌라의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안나 호프는 점차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심리적 상처보다 빨리 치유되지만 전문가들과 가족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에 악몽 때문에 깨어나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다시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린덴슈트라세 411번지의 집은 점차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파트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된 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괴물 옆에 살면서 명백한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에리카 짐머만은 말합니다. 수십 명의 그런 슈베르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계단에서 인사하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문 뒤에는 지옥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에요. 트로페아 병원에서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죽음으로 수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주범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자 수사관들은 그의 범죄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모든 희생자들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핵심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의 손에 고통받은 여성이 몇 명인가? 위르겐 마이어 형사가 말합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트로페아에 있는 슈베르트의 별장에서 침실 바닥 밑에 숨겨진 간단한 노트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그 안에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름, 날짜, 때로는 짧은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여성이 명단에 있었고 안나 호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이어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 기록들이 다른 곳에 존재하거나 파기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미넨 지역의 미해결 실종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명단의 5 이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짜 대조도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여성들은 슈베르트가 기록에 표시한 바로 그 날에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들이 묻힌 장소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노트북에는 일부 이름 옆에 F, W, B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슈베르트가 시신을 버린 장소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모를 꽤 빨리 해독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F는 들판 펠드, V는 숲 월드, B는 산베르그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신을 숨긴 지형의 종류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2020년 8월 수색팀은 개를 데리고 바이에른 숲에 있는 슈베르트의 사냥 오두막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변 2km 방역 내에서 엘리자베트 크라프트, 자비네 호퍼, 율리아 바그너 등 3 여성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숨기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 토마스 크라우스가 말합니다. 얕은 무덤, 최소한의 노력.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에게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희생자가 그들에게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슈베르트가 가끔 주말을 보냈던 잘츠부르크 근처의 산악 지형에서 추가 수색을 계속한 결과 2개의 무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해는 2008년과 2013년에 사라진 마르타 바이스와 헬가 슐츠의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 총수는 7명에 달했습니다. 마이어가 요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아마도 슈베르트의 희생자가 된 대부분 혹은 모든 여성일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확신은 있을 수 없지만요.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범인의 동기였습니다. 외견상 평범한 은퇴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린덴가 아파트를 수색하는 동안 우리는 포르노 자료가 숨겨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지배와 통제에 중점을 둔 사디스틱한 내용이었죠. 일부 잡지는 1970년대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일탈적 성향이 이미 청소년기에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사건 자료를 조사한 심리학자 헬가 바그너는 슈베르트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인해 악화된 성적 정신병증을 앓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희생자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배력도 즐겼습니다. 그녀가 설명합니다. 그의 기록에는 여성들이 감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메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실험의 한 형태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생애를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불안한 에피소드가 드러났습니다. 1982년 동독에서 그는 젊은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가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고 나서 도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폭력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그 후 슈베르트의 생애에는 몇 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형을 살았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에 대한 문서상의 확인은 없습니다. 1985년 슈베르트는 동독인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뮌헨에서 그는 과거의 그림자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범죄 이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이웃이자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마이어가 논평합니다. 조용하고 도움을 주며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죠. 이는 이런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의 평범한 삶은 신중하게 구축된 가면입니다. 수사관들은 슈베르트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한 이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기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직위를 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인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이어가 설명합니다. 건물의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고 수리를 구실로 거주자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혼자 살고 누가 자주 부재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포식자에게는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그의 행동 패턴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최근에 그 지역으로 이사온 여성들을 선택했으며 종종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리인으로서 그는 특별 가격으로 빈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희생자들을 외딴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우리는 가짜 아파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그는 지역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고 매력적으로 낮은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을 정확히 끌어들였습니다. 학생들, 젊은 전문가들, 저소득층의 싱글 여성들이죠. 유일한 생존 희생자인 안나 호프는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있었고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어가 그녀의 진술을 인용합니다. 제가 표시된 번호로 전화했더니 한 남자가 자신을 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공식적으로는 일주일 후에 광고될 예정이지만 제가 관심이 있으면 지금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행운의 기회처럼 보였죠. 만남에서 슈베르트는 전문적이고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안내게 건물 내 여러 아파트를 보여주었고 그중 하나는 실제로 비어 있었고 곧 임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나은 레이아웃을 가진 아파트가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어가 진술을 요약하며 계속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제안했고요. 안나는 마셨고 곧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비밀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슈베르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음료와 약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 그는 희생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한 진정제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미넨의 여러 클리닉에서 위조 문서로 이러한 약물의 처방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연결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조언한 약사 클라우스 호프만이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의 처방전 발급 시스템은 여전히 이러한 조작에 취약합니다. 특히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다양한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슈베르트의 도주와 유럽 내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그런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경로, 안전한 장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비상사태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미리 퇴각 계획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슈베르트가 이탈리아에서 숨은 발터 크라우제의 신원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문서 확인 결과 그것들은 자가 제작한 조잡한 위조품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제작된 고품질의 위조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범죄 조직을 통해 그것들을 구입했다고 추측합니다. 마이어가 설명합니다. 인터넷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문서를 구매할 수 있는 암시장이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위해 수년간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트로페아의 별장 역시 복잡한 계획을 통해 취득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키프로스에 등록된 회사의 소유였고 이 회사는 발터 크라우제에게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돈 세탁과 자산 은닉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금융범죄 전문가 안드레아 로시가 말합니다. 이런 계획을 조직하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수수료를 받고 특정 세부 사항을 간과할 의향이 있는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트로페아 병원에서 슈베르트의 죽음은 처음에 자살로 분류되었습니다. 독성학적 분석 결과 그의 혈액에서 바르비투르산염, 고용량으로 호흡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수면제, 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약물을 구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그의 몸에 독약 캡슐이 숨겨져 있었다는 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에게 물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병원 감시 카메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슈베르트는 사망 전날 그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사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약 5분 동안 방에 머물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그녀를 병원의 다른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인 마리아 비앙키로 확인했습니다. 신문 중 마리아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그는 심한 통증이 있고 처방된 진통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부서에서 강한 수면제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환자의 진짜 신원과 자살 의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망초래 과실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집행유예와 의료 면허 취소로 처벌을 제한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재판과 종신형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자 바그너가 논평합니다. 그의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는 통제력 상실, 공개적 폭로, 감금이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통제 행위였습니다. 2020년 12월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유해는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들에게 장례를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안나 호프는 긴 재활 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슈베르트는 모든 그 세월 동안 혼자 행동했을까요? 그의 모든 연락처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서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는 가까운 관계를 피하는 전형적인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바그너가 설명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희생자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린댕아 자보기얼번지에 있는 슈베르트의 아파트는 그 후속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 몇 달 더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관리회사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간을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거주자들이 비어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고 이웃 아파트 벽 뒤에서 일어난 공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일로 서둘러 떠났으며 이웃에 대해 질문하거나 다른 아파트의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베르트의 이야기는 악이 가장 평범한 외면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이어가 결론을 내립니다. 전형적인 도시 아파트의 문 뒤에 조용한 주거 지역에서 이웃들이 무해한 은퇴자로 여겼던 한 남자가 그의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3월 이 사건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마스 피셔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뮌헨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지배와 통제를 다루는 인터넷 포럼을 통해 슈베르트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슈베르트가 자신의 활동에 그를 끌어들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을 자신의 학생들이라고 불렀죠. 토마스는 당시 그것이 일종의 자발적인 BDSM 관계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꼈을 때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피셔의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보존된 서신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거기서 슈베르트는 가명으로 자신의 취미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유사한 범죄자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합니다. 슈베르트가 자주 방문했던 포럼들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을 찾는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부서와 함께 경찰은 피셔가 언급한 자원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안했습니다. 포럼의 비공개 섹션에서는 합법적인 합의된 BDSM 관행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주제가 정기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파트너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단순한 환상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 범죄 계획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이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존재하며 그들은 새로운 슈베르트들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린덴가 4번, 10번지 건물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하실 공간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회사는 오래된 급수 및 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동시에 모든 기술 영역에서 불법 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디터 크라우스가 주민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세심하게 점검되고 현대적인 안전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환영했습니다. 어두운 평판을 가진 건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고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던 아파트 앞을 매일 지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이전에 슈베르트의 소유였던 17호 아파트는 완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후 판매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공간의 과거에 관한 정보는 독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시장 가치를 크게 낮추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빠르게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말합니다. 최근 함부르크에서 뮌헨으로 이사온 노인이었죠. 그는 아파트의 역사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유령을 믿지 않으며 이 가격에는 과거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7호 아파트의 새 주인은 발터 피셔, 65세 은퇴자, 전 기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남자로 고독을 선호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주로 신문을 가지러 나가는 이른 아침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거주자 중 누구도 그가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오래 관찰하는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이름, 발터 피셔를 몇 주 전에 슈베르트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토마스 피셔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말 건물에 새로운 거주자가 나타났습니다. 2층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한 24세 학생 소피 바우어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뮌헨으로 막 이사 왔고 대도시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젊고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린덴가 4원 키골번지의 생활은 평소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지나갔으며 이웃에 대해 묻지도 않고 다른 아파트의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발터 피셔가 소피의 무거운 가방을 그녀의 아파트까지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새로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건물의 생활 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차 한 잔 마시러 들르자고 제안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